자, 동네북 전락한 바이낸스, 그래도 고. 와, 저는 약간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야, 바이낸스 진짜 동네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때려맞습니다. 많은.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바이낸스가 정말 세구나, 강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잠깐 흔들리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이 대표적으로 바이낸스의 거래소 토큰이라고 해야 될까요? BNB 토큰 가격이요. 이렇게 뭔가 맞았다. 규제 당국이 뭔가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순간 흔들리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가격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전해진 소식은 미국의 CFTC죠.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와 장봉자원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내부자 정보가 있는 정도 수준으로 완전히 그 디테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쉽지 않게, 바이낸스 쪽에는 쉽지 않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다음에는 호주에서는 아예 바이낸스의 파생상품 사업 라이선스가 취소가 됐습니다. 뭔가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아예 취소까지 시켜버릴 정도로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를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들이 약간 크립토 업계와 거래하는 것을 좀 꺼리는 상황에서 이 바이낸스 US가 고객들이 맡긴 돈을 어쨌든 고객 자금 분리를 위해서 은행에다 맡겨야 되는데 이 은행이 받아주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다양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바이낸스 미래와 함께 크립토 업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사님, 아니 호주에서는 도대체 왜 보통 이렇게 뭔가 규정 위반하면 경고를 주잖아요. 너네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혼나 이런 건데 아예 그냥 취소가 됐어요. 그 정도로 바이낸스가 뭘 잘못했나요? 늘 미국 얘기만 하다 이제 호주 얘기까지 좀 올랐습니다. 일단은 바이낸스의 호주 사용자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원래 2월부터 이제 표적 심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호주에 이제 파생상품 금융 서비스 라이센스를 철회를 했고 4월 14일까지 이제 기존 고객들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4월 20일까지 남은 포지션을 다 청산을 해라. 이제 왜 그랬냐면 호주에는 자금력이 있는 이제 큰손 같은 도매 투자자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일반 개미 뭐 이렇게 좀 소액 투자자들을 이제 네네네. 소매 투자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아, 두 개를 구분해서? 네, 근데 이제 파생 상품 경우는 손실률이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매 투자자들은 이제 하지 못하게 해요. 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바이낸스가 소매 투자자한테 이거를 팔았다라고 이제 2월에 얘기했는데 바이낸스가 시인을 했어요. 우리가 분류를 잘못한 거다. 아, 실수였다. 네, 우리가 분류 잘못한 거고 투자자 500명의 포지션을 즉각 청산하겠고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이제 최근에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앞서 네, 말씀 주신 맞아요. 것처럼 SEC, CFTC 뭐 이제는 집단 소송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코인베이스한테까지 뭐 이제 웰스 노티스 날리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세간의 집중을 받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현물 거래나 영업을 막는 게 아니라 파생 상품 네네네. 거래만 막았기 때문에 일단은 호주에서 나가 이건 아니니까 그렇게 네네네. 악재는 아니다. 아. 다만 바이낸스의 악재라기보다는 이런 파생 상품들이 어떤 옵션이나 선물 거래들처럼 이게 좀 레버리지를 통한 어떤 매수나 매도가 일어날 경우 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네네. 있다 보니 뭐 4월 20일 이렇게 청산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게 이제 어떤 우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 미국 얘기, 지난주 미국 오늘 호주인데 다음 주에는 혹시 예를 들어 이제 EU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가 만들고 있는 미카는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하고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나 바이낸스처럼 그 본사가 불분명한데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 바이낸스를 콕 집어서 네, 예를 맞습니다. 들었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호주에서 라이센스가 취소됐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규제다라고 보는데 현물 거래는 또 가능하니까 그렇게 큰일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 부분이 더 걱정이에요. 아니, 바이낸스 US가 파트너 은행을 못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 은행들이 그 정도로 약간 바이낸스를 싫어하는 건가요? 은행들이 싫어한다기보다는요. 네네. 그 원래 바이낸스는 시그니처 뱅크를 사용하고 아이고야, 있었는데요.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뱅크가 파산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뒤에 자기들의 이제 고객 예측을 맡아줄 그런 은행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쉽게 구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은행들이 당국 눈치를 보는 건가요? 네, 눈치도 많이 보고 있고, 근데 이 바이낸스 US랑 같이 사업을 했을 때 은행이 좀 빨리 클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지금 증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쪽에서 불리는 자금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수료 수입도 많고 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크로스리버 은행, 커스터머스 뱅코프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번에 처음 이름을 들어본 중소형 은행인데요. 규모가 큰 은행 같진 않네요. 네, 이것들 둘 다 이제 실패를 했고, 아, 실패했고. 예, 사실 근데 좀 바이낸스 입장에서 더 뼈아픈 거는 뭐냐면 이 인식 자체가 좀 문제인데, 가령 호주 같은 사례에서도 보면 아까 김남석 이사님도 500명 정도가 이제 네네네. 위반을 한 건데 되게 재밌는 게
500명이 이 잘못 맡겼던 포지션을 한 번에 청산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2월 달에 가격 흔들렸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금액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제 어떤 호주 이외의 어떤 당국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죠. 가령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걸려 있거든요. 지금 면허를 내주니 많이, 갱신을 해주니 고팍스 많이 관련돼서요? 네네. 걸려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저런 거가 있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바이낸스랑 우리 사업 같이 할래요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도 바이낸스 US가 은행을 못 구해서 굉장히 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낸스가 그 세계 최대 거래소이긴 하지만 이른바 전통 금융시장, 우리가 뭐 법정화폐라고 하죠. 피아머니하고 연결할 통로를 그 마련해 주는 거는 은행들이잖아요. 네, 근데 은행을 못 구하면은 이제 바이낸스로 피아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히는 건데. 막히는 거죠. 바이낸스는 뭐 또 만들고 있는 대책이 있나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은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조금 재밌는 기사가 하나가 나온 게 바이낸스가 2018년에 인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게 지갑 업체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독립적인 거래소 지갑과 다른 이제 지갑 업체인데 트러스트 월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여기서 문페이라고 하는 그 결제 서비스를 접목을 시켰어요. 문페이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페이도 가능하고 네네. 애플페이도 가능하고 뭐 구글페이도 가능하고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는 그 다 되는 그 결제 페이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은행을 통해서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지 않아도 네네. 요 트러스트 월렛을 통해서 음. 내가 어떤 뭐 신용카드가 네네. 있다거나 페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암호화폐 살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거래소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바이낸스가 이런 어떤 고강도의 규제, 각국에서의 피앗 머니를 못 쓰게 하는 규제를 대비하는 것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방법은 많긴 한데 요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페이를 통해서 이거 크립토 사면 되게 수수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수수료가 한 5% 정도 아이고야. 되고요. 상당히 좀 비싼 것으로. 네. 아무튼 뭔가 계속 방법을 마련하는 것 같고, 짧게 우리 이사님, 우리 이제 아까 김동완 대표님이 고팍스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고팍스 아직 인수가 끝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인수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등기 임원까지 이름을 올렸는데 이제 네. FA에서 신고 수리를 해야 돼요. 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출을 했을 때 45일 안에 컨펌을 내야 되는데 아,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어떤 범죄 사실이 있으면 금융 범죄가 있으면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것도 있고 어. 실제로 지금 바이낸스에 대해서 어떤 위법 사실, 자금 세탁들을 글로벌리하게 보고 있다 보니 FA에서도 그거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단순히 이것만 낸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 계획이랑 어떤 해명까지 다 냈어요. 아. 근데 45일 안에 사실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예외 조항이 있다면은 더 증거를 이제 자료를 계속적으로 네. 제출해서 더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전반적인 글로벌 분위기는 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맞아요. 하지만 고파이에 대한 어떤 예치자들에 맞아요. 우리 대한 고팍스에 예치했던 투자자들 그럼요. 있죠. 그걸 또 생각하면은 이걸 함부로 그냥 안 되라고 할 수도 없는 아. 거고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 있는 거고 무조건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잘 해결되는 게 최선이죠. 네, 어쨌든 뭐 결론이 나든 간에 고파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부디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크립토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